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더 어려운 내용이라서 사실 좀 난감합니다. 이번 과정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내용이죠. 하지만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성 내용이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해 두신다면 두고두고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이 웰리스 랩,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이 마이 웰리스 랩의 노화 그 점수를 나타내는 저속 노화, 가속 노화를 나타내는 핵심이 될 수 있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관리 영역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트너분들, 소비자분들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추천을 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얘기 드렸고, 마이 웰리스 랩의 가장 큰 가치는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높은 예측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0.9 이상의 높은 예측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인체 적용 실험 전 단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엑설런트 등급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노화 속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뉴트리라이트에서는 0.9 이상을 추천을 드리지만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이 되면 가속 노화 진행 중이다. 1.0 이하가 되면 저속 노화 상태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이 다음에 보이는 6가지 요소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화 억제, 만성질환 억제,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는 다른 말로 산화 스트레스, 대사, 근육이라고 얘기 드렸고, 이 3가지 요소는 만성질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대사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또 근육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부터 야기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이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의 80%에 해당된다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전조 증상이 거의 없는 그러한 질병이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드렸던 게 간 질환 얘기 드렸고요, 혈당 예를 들어 드렸고요, 또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예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진짜 5교시는 5교시인가 봐요. 네, 큰일 났네. 얘기 들어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오늘 얘기 드리겠지만 항산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 드렸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겠고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뒷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기억나시나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스트레스와 관련돼,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어서 내가 항산화 영양소를 얼마나 적절하게 섭취하는지, 유해산소에 얼마나 대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라는 것은 대사 스트레스, 내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이 음식물들이 내 몸에서 적절하게 활용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지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에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뒤에 내용을 보지 않아도 이분이 비만이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또 혈당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내 몸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 둘 셋 넷 계속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라는 것은 내 몸의 근육의 정도, 나이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리더 여러분들이 마이 웰리스랩 측정한 걸 보게 되면 요거는 혈액 샘플이니까 넘어오는데 요거는 ABC가 측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 안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반드시 입력하셔야지만 정확한 노화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식사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식사 그냥 다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47개 중에서 네? 볼륨을 좀 높일까요? 마이크를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최신의 방법입니다. 갖다 대면 됩니다. 네 식사라는 것은 47개 항목 중에서 나이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37개 이상 클릭했을 때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19점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들고 인지하고 있고 인지한 상태에서 식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초록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너무나 많이 변경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청소년 대학생인 아이가 빨간불이 나왔어. 이걸 내가 초록불로 바꾸고 싶어. 우리 아이와 우리 남편을 바꾸는 순간 아이가 집을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식단을 완전히 싹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힘드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인지만 하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운동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 드렸나요? 600을 최소 권장량으로 기준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600m이라고 얘기 드렸죠. WHO에서는 600m를 권장하는데 이것은 최소의 운동량입니다. 일주일 기간으로 했을 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운동 15분 정도를 진행하시게 되면 60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600을 못 채우시는 분들, 즉 빨간불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2분 자신을 위해서 달리지 않는 분, 몸을 활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항목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들을 파악해 드리고 이 건강 신호등을 통해서 노화 속도가 나오고 그 노화 속도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빨간불과 노란불로 표시해 드립니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죠? 노화 속도가 높으신 분들보다 노화 속도가 낮으신 분들이 추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 이유 때문에 노화 속도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로 이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뭐 0.6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의 건강관리 방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0.6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저 무서웠습니다. 말할 때마다 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A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노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운동량 관리 방식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C등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이거죠. 지금 중학교에서 1등을 한다라고 해서 고등학교에서도 1등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다. 계속적으로 나를 개발하고 관리를 해야지만 A등급을 유지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C등급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0.5, 0.6이 있더라도 가속노화 상태가 아니라 저속노화 상태라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고 또 하나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 근 감소라는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요소들을 모두 한꺼번에 관리를 해줘야지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노화 억제 분석 지수에 해당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노화 억제 분석 지수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항산화 파트가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부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계점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연계점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립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먼저 항산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유해산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유해산소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의 시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누군가 혈당 건강에 문제가 있어, 다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질병의 90%가 유해산소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유해산소는 언제 발생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을까요?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발생하는 거죠. 언제 발생할까요? 네? 숨 쉴 때. 지금 이 순간 발생하는 거죠. 지금 특히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숨 쉴 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 우리 신체 내에서는 유해산소, 활성산소가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적절하게 발생되는 활성산소는 면역 기능에 그 가치가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유해산소라는 아이는 그렇게 강한 애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 같은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100원만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 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 얘기 드렸던 게 노화 억제 분석 지수의 항산화 파트에 문제가 있을 때 연계점에서 다음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항산화에 문제가 있어라고 한다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과민 반응, 피부, 또 면역, 눈 건강, 간, 위 거의 대부분의 파트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피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파트의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분이 피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또는 항산화 파트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라고 한다면 이 두 부분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 유해산소라는 것은 앞서도 간단하게 얘기 드렸듯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과도하게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죠. 그럼 이런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이 발생할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조 증상이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서서히 나의 몸을 좀먹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 활성산소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행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기본적으로 활성산소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움직이는 순간 유해산소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 손가락을 움직이면 누군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관절에서 또 내 근육에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관절에 영향을 주는 거입니다. 그럼 관절 안에서는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유해산소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이때 발생한 유해산소는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관절 연골을 공격하게 되고요. 그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에 연골의 가속 노화를 촉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 음식을 계속적으로 섭취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쉼 없이 섭취해라고 한다면 우리 신체 내에서는 이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어주는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일은 한마디로 에너지를 소모한 일입니다. 뭔가를 활용해서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일이에요.
이때 에너지를 쓰게 되면 부가적으로 이 췌장 안에서 유해산소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이때 발생한 유해산소는 췌장에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에 결과적으로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의 생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혈당의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혈당 관련돼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해산소라는 것이 우리 신체에서 하는 안 좋은 대표적인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해산소가 일반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이 웰리스랩 분석을 한 이후에 산화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또 환경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에선 흡연과 과다 음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게 되고, 가장 어렵지만 과식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해산소를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흡연과 음주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 산화 스트레스를 올리는 요소이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가공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줄여주셔야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환경적인 요인도 얘기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내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라는 것은 내 몸에서 발생한다는 개념보다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나 방사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같이 짱짱한 날에 자외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해산소 중에서 급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는 100원을 뺏는 아이가 있는데 누군가는 150원을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조금 더 안 좋은, 질 안 좋은 양아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양아치들 중에서 좀 급수가 높은 아이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외선이라는 아이입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우리가 싱글렛 옥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순간적으로 발생해요. 순간적으로. 일반적으로 한번 발생하게 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외선과 관련되어 있는 유해산소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단하는 게 가장 답이다. 좋은 답이다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유해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실 경우에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격렬한 운동을 하실 경우에,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시는 경우에도 유해산소, 산화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리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에게 상담하실 때 어느 정도 좀 숙지해 두시면 좋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해산소라는 것은,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런 이유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즉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전형적인 내용들입니다. 교과서적인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마이 웰리스랩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양소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항산화 파트에 빨간불이나 노란불이 들어올 경우에 기본적으로 꽤 많은 영양소가 추천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 여러분들께서 저 영양소의 차별성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분석치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분 한 분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물구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산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는 검정색 글자를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숙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산화 영양소라는 것은 세포 외, 세포 내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세포 외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와 아연과 셀레늄과 구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포 내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Q10과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케르스틴이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5교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군가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해. 그렇다면 그 항산화 영양소를 어떻게 추천할 거야?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와 염증이 좀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적의 영양소 아연과 구리를 추천드립니다. 구리 같은 경우 왜 섭취해야지 돼? 수포옥사이드라는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 효소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드렸을까요? 항산화 영양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50원, 100원을 유해선소에 그냥 주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고 얘기 들었어.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너 갖고 떨어져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그에 반해서 항산화 효소는 유해선소가 발생했을 때 경찰관처럼 잡아가는 아이들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항산화 효소를 신체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타민이 아니라 무기질이 존재해야 됩니다. 철분과 망간, 구리 등이 신체 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를 살면서 경찰관이 필요할까요? 재벌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비타민에 더 포커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장의 소비자분들 마찬가지고요. 비타민 못지않게 무기질도 항산화 파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꼭 인지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와 염증이 발생할 경우에 주요 손상 부분은 단백질과 DNA입니다. DNA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DNA. 세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NA가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자신과 똑같은 아이를 복제하면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유해산소라는 아이들이 힘이 강한 아이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유해산소라는 아이들은 저 DNA의 끝부분을 살짝씩 공격을 합니다. 약간씩 티 안 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자신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손상된 DNA에 맞춰서 자신과 똑같은 아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엔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게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쭉 주요 손상 부분에 있어서 DNA가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 주셔야 된다는 걸. DNA. 똑같은 세포를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똑같은 세포.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사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단백질 산화, GPX라는 항산화 효소, 또 다른 경찰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관 중에 일반 경찰이 있고 해양 경찰이 있고 뭐 많잖아. 군대도 있고요.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GPX라는 것은 또 하나의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D와 다르게.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이미 신체 내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줄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맛있거든요. 지방이라는 것은 그 고소한 맛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한번 각인된 고소한 맛을 없애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조절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지질이 한마디로 말해서 신체 내에 존재하게 되면 유해산소의 가장 최적의 표적이 됩니다. 지질을 감싸고 있는 지단백 코팅을 깨트리는 순간 혈관 위아래로 지질이 들러붙게 되죠. 그럼 당연히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질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신체에 지질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질이 과산화 지질로 전환되는 과정을 끊어주기 위한 비타민 E를 최우선적으로 추천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콜레스테롤 수준 높아? 중성지질 수준 높아?
혈행 건강에 좀 문제가 있어? 라고 하시면 비타민 E를 추천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자외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제가 앞서 싱글렛 옥시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관리가 굉장히 힘든 악독한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수가 좀 높은 양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피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자외선에 기인한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라이코펜은 어디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리코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토마토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는 사투리인가? 네, 토마토. 앞으로 해도 토마토, 뒤로 해도 토마토라고 얘기를 하죠. 네. 토마토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은? 네? 다양한 방법이 있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신체 전반적인 부분의 기초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중해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지중해식의 핵심이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마토 아무리 먹어도 라이코펜을 잘 득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먹는 거랑 걔네가 먹는 거 틀리거든요. 라이코펜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라이코펜은 지용성 식물 영양소입니다.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아이예요. 그리고 토마토라는 아이들은 섬유질이 굉장히 좀 드센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날로 이렇게 먹잖아요. 그쵸? 간간히 이게 소금도 뿌려 먹고, 소금도 이렇게.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탕 뿌려 먹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렇게 그냥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 이 토마토 내에 있는 라이코펜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식이섬유는 토마토로 감싸고 있는 식이섬유는 우리가 다른 말로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난소화성 탄수화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의 소화 요소로는 소화되지 않는, 활용하지 못하는 탄수화물을 의미합니다. 걔네들에게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라이코펜이 안쪽에. 그래서 먹으면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안타깝게도 맛도 없는데 어렵게 먹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권장하는 게 삶아서 섭취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아서. 근데 토마토를 삶아서 먹기에는 너무나 맛이 없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올리브유에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해 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중해 음식이죠. 일반적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섬유질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소화 요소가 못하는 일을 얘네가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올리브유가 있게 되면 이 지용성 파트의 라이코펜이 쓱 들어가 가지고 라이코펜을 끄집어 내옵니다. 그래서 라이코펜의 섭취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번잡하게 얘기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식품입니다.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생활이 정말 잘 되면 건강기능식품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개선적인 차원, 도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코펜 도움이 돼요.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 피부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남성분들에게 있어서 라이코펜이라는 영양소는 전립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전립선 건강 제품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라이코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소팔메토는 주 원료이고요. 그렇죠. 소팔메토 들어가 있고 아연 들어가 있고. 뉴트라이트 소팔메토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우리 소팔메토 들어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도 소팔메토 들어가 있어요.
근데 뉴트라이트의 소팔메토 제품의 특징은 네툴루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길 모두를 차단시켜주는 복합물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우리 뉴트라이트 소팔메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길 중에서 한쪽 길만 막아요. 이 문이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 나와 있는 일부 제품들은 문 하나만 막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 다른 남은 두 개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라라고 하는 이유, 부원료가 중요한 이유, 또 다른 어떤 배합물이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튼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전립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료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 발생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연령대와 같이 퍼센트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80대 남성분들은 80%가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전립선 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남성만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남성만 걸립니다. 신은 참 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성만 가지고 있어요. 네? 전립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과 남성의 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여성인 자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아무튼간 소팔메토요. 기본적으로 전립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인증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립선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립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가적인 측면에서 모발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네네 네, 그런 부분은 있어요.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들은 공식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광염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피부와 노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엔자임 Q10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 영양소 중에서 가치는 높은데 인지도가 떨어지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여기 미토 ROS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유일한 아이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어떤 아이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 존재하고 있는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소, 흡사,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엔진. 자동차 엔진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엔진이 그 역할을 수행하죠. 엔진 큰 통 안에 휘발유를 이렇게 뿌려주고 스파크를 빡 튀겨주게 되면 폭발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매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에너지로 바퀴를 돌리지만 매연을 일으키기도 해요. 미토콘드리아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신체의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주는데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히 유해산소라는 것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유해산소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아이가 유일하게 코엔자임 Q10이라는 아이예요. 즉 자동차 엔진에서 만들어진 그 매연을 자동차 엔진 내에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 제거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 중에서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왜? 내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우리 수십 조개의 세포가 내 신체 내에 존재하잖아요. 그 세포에는 다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요. 걔네들이 만드는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생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햇빛으로 들어오는 유해산소보다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유해산소를 막아주는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항산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단지 항산화 기능뿐만 아니라 그 항산화 기능을 하는 과정에서 전자를 주고받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전자를, 즉 500원짜리를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코엔자임 Q10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장기,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장기가 4개가 있습니다. 간, 심장, 신장, 폐. 우리가 4대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 4대 장기. 간, 심장, 신장, 폐. 네. 나이가 들면 이 간, 신장, 심장,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쭉.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노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코엔자임 Q10도 요 곡선과 똑같이 간, 심장, 신장폐에서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코엔자임 Q10은 20대 이전에는 신체에서 가장 흔한 물질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코엔자임 Q10의 수준이 이렇게 쭉 빠지면서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에너지대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 많이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양소입니다. 좀 안타까운 영양소이기도 하죠.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지도가 떨어지지? 라고 늘상 제가 얘기 드리는 영양소예요. 제가 학교 은사님께 제가 주니어 시절에 어렸을 때 쪼랩 시절에 리더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뉴트라이트 제품이 많기 때문에 꼭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십니다. 뉴트라이트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추천해 달라고. 다 먹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제품만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꼭 얘기하실 때 더블 X는 빼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거를 추천해야 될까? 다 좋은데? 라고 생각해서 제 은사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있고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영양소만 섭취한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실 겁니까? 서울대학교에 있는 미세캡슐 전문가 교수님이시거든요. 여쭤보니까 그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얘기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는 영양소였습니다. 에너지 대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미토콘드리아에서 내 몸에 발전소가 없으면 내 몸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또 그 발전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산소로부터 내 몸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코엔자임 Q10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메가3에 비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근데 설명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의약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약품으로. 지금도 이 형태의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오메가3 제품이 있어요. 근데 코엔자임 Q10 그 이후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풀리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오메가3는 예전에 의약품으로도 섭취했어. 요즘에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딱 들어온 거죠. 근데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피부 화장품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난 피부와 그 관심이 없는데?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엔자임 Q10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광고 문구를 보시게 되면 화사한 피부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피부가 화사해져?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화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인지도가 좀 부족한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킨다면 리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누군가에게 권장할 수가 있겠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상담지를 작성하실 때 만성 피로와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 산화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인데요. 이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는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입니다. 어떤 기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의 수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많아, 활동량이 많아, 이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C와 셀레늄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영양소 파셀레늄 E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셀레늄이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항산화 영양소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셀레늄은 GPX라는 또 다른 경찰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 즉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좀 볼까요? 만성음주, 요즘에 술 많이 드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술 많이 드시나요? 안 드시죠? 요즘에 제 친구도, 저도 예전에 그쪽에 잠깐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 친구 중에 주류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쪽에서 요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술을 즐기는 형태가 바뀌었대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포금이 가장 일반적이었대요. 포금. 근데 요즘에 포금을 하지 않는데요. 네? 술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요즘에. 근데 이 업계에서는 술 끊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는데요. 언젠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언젠가 먹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문화 자체가 술을 줄이는 문화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주류 업계 사람들입니다. 그거 어쩔 수 없죠.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술을 먹는 게 좀 남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 건강을 지켜주는 게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영양소를 추천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밀크시스를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섭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평생의 숙제라고 얘기하는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 왜 다이어트? 평생의 숙제라는 것은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잖아요. 풀지 못하는 거잖아요. 풀지 못하는 거. 그냥 저는 항상 얘기 드립니다. 리더님, 평생의 숙제, 풀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드시고 그만큼 더 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네. 네? 먹어야 뛸 수 있다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네, 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아연과 셀레늄, 망간 등을 조금 더 많이 추천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분류를 또 해봤어요. 디지털 피로 요즘에 많이 좀 느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광산화라고 얘기를 하죠. 빛에 의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데, 이럴 경우에는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E,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늘상 얘기 드리는데, 저런 생활 습관 상황을 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상 얘기 드리는 거. 스마트폰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쇼츠를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이 좀 안타까울 경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섭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혈행 심혈관계 관리를 위해서는 비타민 E와 라이코펜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컨디션 회복이 좀 느려 산화 누적이 좀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를 추천을 드립니다. 강황 추출물은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뉴트라이트 XX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 기능성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논하지 못하는데요. 본사 자료를 보게 되면 강황 추출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또 인지도가 높은 영양소라고 한다면 비타민 C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중복되게 나오는 영양소가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영양소이거든요.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나와요. 뉴트라이트 비타민 C 제품 많습니다. 올데이 비타민 C도 있고요. 아세로라 C 제품도 있는데 오늘은 올데이 비타민 C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타민 C의 기능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능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산화 기능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죠. 또 무기질의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리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비타민 C를 전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죠, 리더님? 그럼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항산화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콜라겐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전혀 다른 부분을 포커스를 잡습니다.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비타민 C의 기능은 넘버원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면역? 피로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리더님께 비타500을 이렇게 드려요. 항산화에 도움이 돼요? 비타500 드세요라고 얘기를 할지, 아니면 피로회복이에요 드세요라고 얘기할지 생각하시면 굉장히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소비자분들은 누구도 비타500을 섭취하시면서 항산화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주구장창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와닿지도 않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소비자분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피로회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비타민 C를 사용하시게 되면, 섭취하시게 되면,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이 또 어려웠어요. 좀, 네? 글씨가 작으세요? 네? 커도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나왔네? 비타민 C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비타민 C를 섭취하시고 찾으십니다. 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시장에 비타민 C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더 여러분들이 올데이 비타민 C나 아세로라 C 제품을 누군가에게 추천할 때 항상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용량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대해서 많이 논하십니다. 용량에 대해서. 이게 1000인지, 1500인지, 2000인지, 2500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용량이 올라가는 그 부분은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세로라 C 제품 있잖아요. 뉴트라이트 대표적인 비타민 C 제품. 이 제품이 언제 출시가 됐을까요? 2001년도 아마그램이라는 책자에 문구가 나와요. 2002년 1월에 출시가 됩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광고 문구를 보게 되면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고함량 비타민 C라고 나옵니다. 하루 섭취 200mg짜리였는데요. 그 당시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음료 형태의 제품에 비타민 C는 있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제 타입은 50mg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0mg이 나왔어요.
고함량이죠. 시장의 고함량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쏘아 올린 게 뉴트라이 다세로라 C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업계 1위에서 고함량을 기치를 내걸고 제품을 쏘아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250짜리가 나오고 500짜리가 나오고 1000짜리가 나오고 1500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땡땡에서는 고땡땡 단에서는 2500에서 3000짜리도 나오게 됩니다. 아, 함량이 높은 건 함량이 최고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업계에서도 이 함량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함량을 내리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뭐 리포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량은 낮지만 흡수가 잘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이 함량이 높은 거와 흡수가 잘 되는 거, 종국에 얘네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함량이 높은 이유가 뭐야? 아니면 흡수율이 높은 이유가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 혈중에 비타민C가 충분히 존재돼야 된다는 공통적인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함량을 내리고 한쪽에서는 흡수를 높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은 우리 혈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적정한 비타민C의 농도인가, 그 농도를 인지해야지만 좋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문헌자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 동그라미 혈관이고요. 혈관을 단면으로 이렇게 딱 잘라놓은 겁니다. 혈액과 혈장에 비타민C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를 보게 되면 단위가 약간 생소합니다. 단위가 50에서 70 마이크로몰이라는 단위가 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쓰지 않는 단어이죠. 50에서 70 마이크로몰. 이 정도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혈중에 존재해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어. 건강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야? 이 정도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만 신체 각 기관에 비타민C가 전달되고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그 기관의 기능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돼. 그렇다면 각 기관의 비타민C의 수준은 어느 정도야? 를 보니까 여기는 50에서 70 마이크로몰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뇌 같은 경우는 단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2에서 10 미리몰이에요. 마이크로몰보다 미리몰이 더 높은 수준이에요. 즉 마이크로몰보다 이 마이크로몰이 혈장에 있는 비타민C 농도가 유지가 돼야지만 더 높은 수준의 각 기관의 비타민C 농도가 유지가 되면서 각 부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뇌 같은 경우에 비타민C 활용도가 높아 20에서 10mm몰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뇌보다도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땅콩같이 생긴 신장이죠. 신장의 그 위에 있는 게 바로 부신이라는 부분입니다. 부신을 보게 되면 최고의 농도는 최대 농도는 비슷한데 최저 농도가 높습니다. 2에서 10이 아니라 4에서 10입니다. 부신에서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부신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 부신에서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피로회복.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응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티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코티졸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C가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대응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 대응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타민C는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비타민C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부신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역시도 비타민C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를 일컬어 최근 들어서는 피로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함량 논쟁이 나온 거고요. 또 기술 논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원론적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농도의 비타민C의 혈중 농도, 기관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을 섭취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흡수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따져보셔야 됩니다. 흡수율. 장에서 비타민C가 흡수가 되는데 무조건 함량이 높다라고 해서 얘네가 다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장에서 비타민C를 흡수하는 그 수준은 용량이 낮을수록 흡수율이 높습니다. 30에서 100mg 정도 섭취했을 때 그 중에 80% 정도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200mg 섭취하게 되면 70% 정도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2000mg 고함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는 이 함량을 섭취하게 되면 16% 정도가 섭취되는 거예요. 16% 정도가. 그러면 어느 게 가장 좋아요? 흡수율만 봤을 때에는. 그건 이제 뒤에 시간을 얘기 드리겠죠. 흡수율만 보게 되면 낮은 용량이 좋아요. 30에서 10mg. 근데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혈중의 농도를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입니다. 얘가 흡수율이 제일 높아, 장에 들어와. 그럼 이 정도 섭취해서 혈중의 농도가 유지가 돼? 라는 부분이에요. 그 논문이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논문명이 참 됩니다. 아이디어란 비타민C의 섭취량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100mg 이하가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높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런데 혈중의 농도를 최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좋아? 200mg을 섭취했을 때 기본적으로 흡수율이 70이라고 얘기 드렸으나 그 양이 혈중 농도가 신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여기 보면 400mg 이상을 섭취했을 때 200mg 이상을 섭취했으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먹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섭취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헌 자료는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비타민C라는 것은 극수용성이라고 항상 얘기해 드립니다. 또 신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영양소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섭취한 직후에 혈중의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또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는 순간부터 우리 신체에선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섭취 순간에 200mg 섭취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보충이 없게 되면 농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야? 결과적으로 200mg 좋아. 이거를 사람마다 약간씩 활동량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 번에 나눠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 3000mg을 한 번에 꿀꺽 하는 것보다는 200mg씩 1시간 텀을 주고 꾸준하게 나눠서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혈중의 농도를 드라마틱하게 올려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혈중의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1시간에 한 번씩 아세로라씨를 섭취해야지 돼? 굉장히 번잡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기술, 바로 지속성 정제라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바로 올데이 비타민C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방형 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늘상 얘기 드리는데 일반적인 정제를 의미합니다. 섭취한 순간 정제가 붕해가 되게 됩니다. 섭취하는 순간 정제의 틀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있는 비타민C 영양소가 용출돼 나오는 걸 우리가 속방형 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속방형 정제보다 조금 더 빠르게 구조를 무너뜨려서 영양소를 노출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발포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용량으로 꾸준하게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지속성 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유지하면서 낮은 용량으로 꾸준하게 혈중의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C가 바로 이 지속성 정제 올데이 비타민C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인데요.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신체 내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게 아스로라 C 제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제품입니다. 정제가 유지가 되죠. 정제가 유지가 되면서 안에 있는 비타민 C가 용출돼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우리 신체 내에 비타민 C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8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내 몸에 비타민 C를 제공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아서 먹는 제품은 아닙니다. 네. 이 제품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쭉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폴리머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제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C와 폴리머를 분말 형태에서 같이 혼합시킨 다음에 이걸 타정한 거예요. 타정.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요 바깥쪽에는 수분이 접촉하기 때문에 이 폴리머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쭉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이섬유 안에 있는 비타민 C가 용출돼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즉 정제의 심부에 있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분이 노출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폴리머에 감싸져 있다는 거, 부풀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간을 두게 되면 이 수분이 정제의 심부까지 침투하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도 부풀어 오르면서 안에 있는 비타민 C가 용출돼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다 소진되는 시간이 8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진지하게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 폴리머 상태에, 즉 부풀어 있는 비타민 C의 폴리머가 내 장에 8시간 동안 존재해요?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8시간 너무 오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께 질문 드리죠. 이게 어떻게 정지돼 있니요? 8시간 동안 장에 머무를 수 있냐고 질문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아니, 리더님은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의 음식들이 배설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 드렸어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내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게 배설되는 데 걸리는 시간. 네? 12시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내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씹지요. 그리고 넘어가죠, 식도로. 그리고 위에 머무르게 됩니다.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음식물, 고용화된 음식물이 즙과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설사랑 관련 없는 거예요. 왜 음식물을 위에서 고용화되어 있는 음식물을 죽과 같은 형태로 만드냐면은 소장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딱딱한 형태 같은 경우는 소장벽과 접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라는 아이가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을 유미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죽과 같은 형태로 그냥 다 풀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뭐 살균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유문 간략근을 통해서 쭉 내려오면서 12장 뭐 거치면서 소장까지 넘어가게 되죠. 이게 위에서 넘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딱 잡혀 있고요.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음식물이 안에 있는 영양소를 그냥 우리가 빼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동하면서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영양소가 비타민C가 같이 용출돼 나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에서는 보통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머무르고 하루로 보게 되면 거의 24시간 정도
음식물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최대 72시간까지 머무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식이섬유 섭취하실 때 변을 하루에 한 번 보는 분과 3일에 한 번 보는 분, 어느 분이 더 건강할까요? 왜 하루에 한 번 보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이라는 것은 먹은 양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양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규칙적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 하루에 1.5kg의 변을 봐요. 걔네 먹는 게 다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칙적인 변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장이 건강하다는 의미이거든요. 또 변의 성상이 좋아야 돼요. 변의 성상이 좋은 건 어떤 성상이라고 항상 얘기 드리죠. 제가 바나나 스타일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바나나 스타일의 변을 보셔야 된다. 이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성 정제가 장내 연동 운동을 타고 계속적으로 풀어지면서 비타민C를 낮은 용량으로 계속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서서히. 낮은 용량으로 넣어주면 장점이 뭐예요? 흡수율이 좋다라는 거예요. 흡수율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지속성 정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는 지속성 정제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일반 건강기능식품에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의약품에서만 사용이 되었어요. 또 일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비타민C와 비타민 B군에서만 이 지속성 정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자마자 거의 최초로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바뀌기 전에, 제정되기 전에 이미 본사에서는 이 지속성 정제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고요. 세대로 따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세대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는 세대의 제품도 존재합니다. 본사에 있는 비타민 B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정제가 있잖아요. 반은 속방형 정제이고요. 반은 지속성 정제예요. 비타민 B군 중에서 지속적으로 내 몸에 용출이 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있고 빠르게 흡수가 돼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정제에 레이어가 두 개, 층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런 제품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제약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속성 정제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상용화된 제품도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의 있습니다. 추어블과 B 플러스하고 추어블 비타민 B군 제품하고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비타민 B군을 섭취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씹어 먹을 수 있는 거고 하나는 꿀꺽 삼킬 수 있는 거. 그게 정답이십니다. 이 비타민 B 플러스 제가 출시를 담당했었는데 그때 좀 얘기를 드리게 되면 지금 추어블 비타민 B보다 비타민 B 플러스가 어찌 보면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7종과 8종이거든요. 비타민이. 또 함량도 기존에 그냥 쉽게 그냥 이스트비 제품보다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이 조금 더 높습니다. 100에서 200이라면 200에서 400이니까.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을 보게 돼도 비타민 B 플러스가 더 나으신 제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비타민 B 플러스 제품 출시할 때 당연히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제품이 새롭게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트비 제품 단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최근 들어 소비자분들, 파트너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호성과 편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요즘에 건강기능식품의 3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본적으로 기호성이 있어야 돼. 편의성이 있어야지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능성을 소비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제품 라인업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트비 제품과 비타민 B 플러스 제품이 동시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기능적인 순수한 함량을 보게 되면 B 플러스가 더 나은 제품이란 거. 비슷한 제품이 또 있어요.
칼맥 제품과 칼D 제품도 정확하게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칼D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씹어먹는 그 약간 화한 느낌의 그 느낌. 이거 먹으면 이빨을 안 닦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느낌. 이 기호성과 편의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리더님께서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비타민C는 꾸준하게 섭취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세요. 질문. 제가 앞서 네.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들었지 일반적인 상황론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가감해서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권장 섭취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권장 섭취량이지만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최적 섭취량 개념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권장을 해요. ODI 개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최적 섭취량이라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 들었나요? 리더님과 제가 WX를 같이 섭취한다라고 누구 손해라고 얘기 들었었죠? 모른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 지난주에 얘기 들었는데 리더님과 제가 WX를 다 똑같은 함량을 섭취해 언뜻 보게 되면 등치가 큰 제가 더 손해일 수 있겠지만 활동량이 더 많으시면 리더님이 더 손해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외형만 봐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ODI 개념은 그 사람의 활동 패턴에 대해서 섭취량이 다 다릅니다.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는 분, 어떻게 하시는 분들 이게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비타민 C라는 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현재 내일 모레 며칠째 골골하고 있어, 콜록콜록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섭취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좋은 방법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200mg 정도를 나눠서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쁜 방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더 드셔도 돼요. 리더님과 제가 200mg이 아니라 리더님이 400mg 섭취하셔도 되고 제가 600mg 섭취하셔도 됩니다. 단지 규칙적인 시간대에 꾸준하게 섭취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제품이 나오니까 어떻게 섭취해야지 돼를 항상 얘기 드리면 이게 지속성 제품이에요. 지속성 제품. 하루에 어떻게 섭취해야 돼요? 8시간 정도 간다라고 하면 혈중의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를 출발시키면서 좀 시간을 두고 또 출발시켜야지만 요 떨어지는 수준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가 딱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8시간 정도 유지해 주게 되면 요렇게 항상 범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루틴이라고 얘기를 하죠. 루틴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ODI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ODI 개념. 예를 들어서 저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평소의 흐름과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면 제 신체 내에 있는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게 되고 비타민C가 더 필요해요. 이건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늦게 가도 돼요. 저는 제가 5시 퇴근을 하거든요. 8시 출근 5시 퇴근을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한 7시 반 정도에 회사를 갑니다. 5시에 퇴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저희 위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 계셔요. 지금 현재 제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있죠. 어떤 분이 4시 55분에 미팅을 하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미팅까지는 인정. 미팅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미팅 끝난 이후에 그걸 정리해서 오늘 보고해 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사람이. 그럼 제 몸에 있는 비타민C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빠르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지 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거 섭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데이 비타민C를 통해서 꾸준하게 진행을 하다가 오늘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건 아니야. 스트레스 받거든요. 갑자기 시험 범위가 나오고 달라지고는. 그럼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또 비타민C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속방형은 혼용해서 섭취할 것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항산화 제품들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서 표를 하나하나 보여드렸고 그 표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영양소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 영양소가 주 원료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항산화와 관련돼서 연계되어 있는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산화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체 구조상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산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계, 간, 피부,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산화 건강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관리를 함께 해주셨을 때 항산화 지수가 좀 더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 관련되어 있는 추천 영양소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항산화에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리고 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신경이 쓰여 라고 한다면 이런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도 추천드린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간 건강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요. 간이라는 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올 경우, 즉 간 지수가 수치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연계돼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 건강만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간 건강뿐만 아니라 노란색 부분도 함께 관리를 해줬을 때 간 건강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간이라는 아이의 우리 신체 내 기능은 뭐 침묵의 기관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해독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담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또 간질환 꾸준하게 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과 관련되어 있는 암 발생 비율도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간 관련 질환은 남성, 여성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보게 되면 여성들이 간 관련되어 있는 질환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참 특이하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간 질환과 폐 질환 같은 경우가 상식과 다르게 여성분들의 위험성이 또 높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간은 왜 그럴까? 간은 남성들이 술을 더 많이 먹는데 안 좋은 거 더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앞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들었잖아요. 노화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무서워서 관리를 해요. 근데 내가 좀 위험성이 좀 덜하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관리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흡연하는 남자들, 우리 회사 직원 영업부 전체 저희 교육부 찾아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이 딱 3사람 있어요. 다 끊었습니다. 다 끊었어요. 딱 3사람 남았는데 저도 끊었고요. 다 끊었는데 그 3사람이 매년 건강검진 할 때마다 꼭 추가 비용을 내고 하는 검사가 폐CT를 매번 찍어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거든요. 폐가 안 좋아지는 거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찍어요. 근데 오히려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폐CT를 찍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신경 씁니다. 그에 반해서
음주를 하지 않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한 분들, 또 술의 음주량이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간질환 발생 비율을 보게 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인 요건도 있어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간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같은 양의 음주를 하더라도 남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좀 더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한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잔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 건강이 오히려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뭐야? 그냥 술을 먹을 때 그냥 패턴을 비교하시면 돼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폭주하십니다. 새벽 2, 3시까지 술 마시고 다음날 힘들어서 눕습니다. 그 다음날도 힘들어서 눕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폭주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며칠간 텀을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오네? 그럼 맥주 한 잔 이렇게 가볍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늘도 늦네? 그리고 맥주 한 잔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생활하는데 전혀 신체 부담도 없고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몸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알코올이라는 것을 분해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간 건강이 안 좋아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인지하시겠지만 이 제품이 MT 블렌드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최초의 MT 블렌드라는 제품은 남성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당시 교육자를 보게 되면 그냥 남성의 술, 간, 이런 얘기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밀크시슬 EX 제품으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인체적인 실험을 받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광고를 할 때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핑크한 색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간 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야지 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성에 대해서 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잡는데요.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크세스 추출물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개별 인정형 원료, 지금은 이제 고시원고 풀렸지만 개별 인정형 원료로서 간 수치 AST, ALT 수치를 긍정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로서 이런 영양소를 추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비타민 B군이 들어가고요. 비타민 B군. 그리고 민들레 추출물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민들레 뿌리 추출물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원료입니다. 이노작용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노작용이라는 게 뭐야? 신체 내에 있는 것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소변을 타고. 그럼 뭘 내보내? 독성 성분들을 대사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빠르게 내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간의 대사의 부담률을 낮춰주게 됩니다. 간의 제1의 업무는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대사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비타민 B군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강황 추출물 앞서 본사에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이 강황 추출물 도움이 되고요. 프리바이오틱스, 요즘에 프로바이오틱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의 같은 경우에는 장관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주는데, 우리 신체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춰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담집산이라는 아이 있잖아요. 담집산, 지방을 유화시키는,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실 겁니다. 지방을 유화시키는 담집산이라는 아이를 멱살을 딱 잡고 몸 밖으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끄집어내게 돼요. 그러면 신체에서는 담집산의 수준이 떨어지게 됩니다. 본디 담집산이라는 것은 지방을 한번 쪼갠 다음에 장벽을 타고 흡수가 돼서 재활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담집산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신체에서는 담집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담집산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담집산을 만들 때 활용되는 원료가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라는 성분입니다. 빌리루빈. 그래서 전체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준이 떨어지고 빌리루빈의 수치도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빌리루빈은 우리가 간 안 좋을 때 황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란색을 띠게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르니틴도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C 당연히 도움이 되고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이도 도움이 됩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이는 항산화 기능이 매우 높은 그런 원료입니다. 동시에 간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예요. 간이 얘는 정말 나와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야 라고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가 글루타치온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구로 섭취하게 되면 꿀꺽 정제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모든 영양소 간을 한번 거치게 되거든요. 그 거치는 과정에서 간이 먼저 다 가지고 갑니다. 야, 나랑 궁합이 너무 많이 맞잖아. 내 옆에만 있어. 넌 밖으로 나가지 마. 라고 해서 입을 꿀꺽 섭취하게 되면 그냥 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나온 형태가 필름 형태의 제형입니다. 간을 거치지 않고 혈중을 바로 나갈 수 있는 역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제형이 있다라고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밀크시슬 EX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루타치온 생성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 기능의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뉴트리라이트 밀크시슬 제품만의 차별성은 무엇이니? 차별성 가장 중요한 차별성은 일단 함량을 보시면 돼요. 함량 하루 130mg 함량입니다. 아, 이상하다? 내가 시중에서도 130mg 함량 봤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함량도 높지만 만일에 함량이 비슷해? 라고 한다면 순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도. 뉴트리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리마린 순도가 50% 이상이 나옵니다. 50% 이상.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는 식약처에서 제정해 놓은 그 기준을 딱 맞추는 게 일반적이에요. 딱 맞추는 게. 식약처에서 슬리마린의 순도를 한 24%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24%, 25% 돼도 제품 만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은 순도보다는 미리그램을 더 중요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뉴트라이트는 기능적인 가치를 위해서 순도가 50% 이상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가지 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벨 보실 때 꼭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항상 제가 요즘에 라벨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의 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 통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보이는데 여기는 글자가 뭉개졌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이요. 밀크시슬 제품도 요즘에 보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요 마크가 없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마크가 있더라도 여기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제품 여기에 HACCP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GM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동그라미 있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어느 날 야, 이거 제품 너무 좋아 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거예요. 여기 GMP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제 친구가 하는 일에 굉장히 저희가 우리가 늙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야, 이거 건강기능식품이야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아 라고 하면서 제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안경을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색깔이고 똑같은 폰트로 만들어져서 노안이 있으니까 얘가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업계 전문가라는 놈이. 네네,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소비자분들 구별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인 것 같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 제 목소리인 듯 아닌 것 같은. 네.
소비자분들께서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멜라토닌 제품 많이 찾거든요. 멜라토닌 제품. 근데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멜라토닌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 제품 라벨을 보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GMP나 햇선 마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과체 가공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체 가공품. 과체 가공품. 그렇다고 그 제품에 멜라토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의약품과의 차별성은 뭐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만 멜라토닌이 판매가 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기술이 앞서 얘기 드린 지속성 정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멜라토닌 제품들, 의약품 제품 같은 경우는 지속성 정제예요. 2mg의 멜라토닌을 장관 내에서 서서히 용출시켜서 나오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의약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칭해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속방용 원료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제품 굉장히 많습니다. 관절 건강 제품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관절 건강. 콘드로이친 제품들도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콘드로이친 제품 뒤에 보시게 되면 업계 1위 제품 뒤에 보시게 되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습니다. 그 라벨 보시게 되면 당류 가공품이라고 나옵니다. 당류 가공품. 당류 가공품은 업계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탕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탕류. 이런 부분 그래서 라벨을 꼭 보셔야 되는데 이 밀크시슬 EX 제품 라벨을 보시게 되면 글자가 잘 안 나왔어요. 여기 밀크시슬 있고 여기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옆을 보시게 되면 제목 옆에 이 제품의 기능성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동일합니다. 밀크시슬 제품명 옆에 이 안에 밀크시슬 EX의 주 원료는 밀크시슬이야. 그리고 옆에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구나. 이걸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께도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뉴트라이트 제품의 가치에 대해서, 기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제품들이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간과 연계해서 또 관리를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내가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리더님들 기본적으로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지방 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간 건강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 부분도 관리를 해줘야지만 간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면역입니다. 오늘 아마 면역까지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역도 항산화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면역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면역. 일반적으로 면역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구별해내는 능력, 그러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또 처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보시는 노란색 부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항산화 영양소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더 여러분들께서 파란색 못지않게 검정색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면역이란 카테고리로 묶여 있지만 다 영양소마다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면역이라는 것은 신체 내부 외부 물질 중에서 내 몸에
이로운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을 구별해내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면역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뭐 구분점이 굉장히 많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벽,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에 침투해야 되겠죠. 도둑이 내 재산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그 도둑이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니면 내 가방에 손을 대야 됩니다. 손을 대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면 그 도둑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신체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대문을 튼튼하게 하거나 경보기를 튼튼하게 닫거나 우리 여행 갈 때 가방을 잠그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장벽이라고 해서 외부 물질이 내 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높게 담을 쌓게 되는데요. 그 담이 피부가 될 수 있고요. 또 상피세포가 될 수 있고요. 또 점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물리적 장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천적 면역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는 면역을 우리가 선천적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천적 면역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득하게 되는 면역을 후천적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둑이 들었네? 확인해 보니까 뒤에 개구멍이 있었네?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그 개구멍을 막게 되겠죠. 그 막는 행위를 우리가 후천적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신체는 이런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면역 체계를 통해서 내 몸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 이 방어선이 뚫렸을 때 내 몸에 들어올 때 선천적 면역 물질, 얘가 대표적인 선천적 면역 물질입니다. 식균 작용을 통해서 외부 물질을 소화시켜 버리는 아이들, 또는 신호체계를 통해서 그 물질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아이들, 또 이쪽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를 통해서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핵심적인 영양소는 지금 보시는 저 영양소입니다. 저 영양소.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중에서 몇 안 되게 면역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성 문구를 쓸 수 있는 아이가 아연이라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금 보시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지금 선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 그리고 물리적인 장벽을 만드는 데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연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신체 내에 군대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아연에 의해서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역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바로 비타민 C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 면역에 있어서 만들어진 면역 물질들이, 즉 군대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군대는 있는데 그 군대가 출동하지 않아 의미가 없습니다. 비타민 C는 이런 아이들을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두 가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분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항산화 영양소랑 좀 다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좀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파고들고 하나하나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내가 이 영양소를 섭취해서 선천 면역이 나아지는지 후천 면역이 나아지는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 면역은 어느 한쪽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영양소를 중점적으로 섭취하시고 또 특징적인 영양소를 섭취해 주셨을 때 면역이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가
작년에 출시가 됐죠? 작년에. 네. 이뮤니티 에키니시아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이런 거죠. 인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 허브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브의 왕.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거에는 상처 치료제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 연구된 자료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간염성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헌 자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키네시아는 재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의약품이 있어요. 에키네시아 제품. 그 의약품의 효능 효과라고 하거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뒤를 보시게 되면 에키네시아 제품 효능 효과를 보시게 되면 감기 증상 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기 증상 완화. 감기는 완화 이상 좋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기는 예방할 수 없거든요. 왜? 감기 바이러스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감기는 그래서 완치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먹는 거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수준뿐이 되지 않아요. 네? 네? 애기들이 먹는 약? 약이요. 죄송합니다.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네요. 용량. 아주 좋습니다. 질문 아주. 용량, 양. 아이들이 먹는 양. 네. 일단 이 에키네시아 개별인정형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별인정형 원료라는 거, 인체적인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 원료는 거의 대부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성인을. 다 큰 성체를 대상으로 섭취량을 설정하고 그 섭취량에 따라서 섭취를 시켰을 때 정말 그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제품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면역이라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또 한 번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1세부터 5세 아이를 대상으로 섭취했을 때 괜찮니? 를 검사했을 때 괜찮아 라는 결론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제품 중에서 개별 인정형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아이들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야. 이 제품이. 네. 다른 개별 인정형 제품 아이들 섭취를 저희가 권장하지 않거든요. 네. 참고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수행하니? 라고 하면 일단 이 제품은 NK세포의 기능성에 도움이 됩니다. 또 사이토카인의 기능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NK세포는 어떤 아이야? 대표적인 선천적 면역 물질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응당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면역 물질이 우리가 NK세포라고 얘기합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이게 NK세포고요. 이게 비정상적인 세포예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건드려요. 내 거 아니네? 죽어. 이게 바로 NK세포입니다. 내 거 아니야. 바로 그냥 죽여버려요. 건든 다음에 내 거 아니네? 불필요해 그러면 터트려버리는 아이입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NK세포라는 아이가 참 특이하게도 사람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는 병원에 있고 누구는 병원에 그냥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얘네들의 활동성의 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NK세포가 이 교육장 전체 하나가 그냥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바리바리 움직이면서 네 거 내 거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있던 말던 난 귀찮은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쁜 인자가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쌓이면서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건데 NK세포가 기본적으로 활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에키네시아라는 원료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키네시아, NK세포의 활성도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급성염증, 전신염증, 계절성 호흡기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 나이가 들면서
또 신기하게도 NK 세포의 활성도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 드리는데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그래프 있잖아요. 교육자에 그래프 많다라고 저에게 뭐라 그러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프는 굉장히 많은데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다 떨어지는 것뿐이 없어요. 다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만 인지하시면 돼요. 기초대사랑 저랑 똑같이 떨어집니다. 코엔자임 Q10 저거랑 똑같이 떨어집니다. NK세포의 활성도 저랑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래프 중에서 유일하게 저거랑 반대 패턴을 보이는 거는 체지방 양뿐이 없습니다. 진짜로. 몸에 좋은 건 무조건 저 패턴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나쁜 건 저 반대 패턴. 효소 저 패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이 떨어진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NK세포의 활성도 역시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NK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에키네시아이고요. 또 하나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는 NK세포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인자가 침입했을 때 이 인자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다면 NK세포 혼자 다니면서 조용히 내 거 아니네 죽어 라고 무섭게 얘기하는 아이라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아이는 내가 왜 이 어려운 거를 혼자 해야지 돼? 다 모여 라고 해서 떼거지로 하나를 잡는 아이예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딱 지나다니다가 나쁜 애를 만나잖아요. 여기 나쁜 애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를 다 몰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면역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유,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프 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체조기 실험 자료입니다. 인체조기 실험 자료이고요. 이런 대상으로 인체조기 실험 진행했어. 보게 되면 활성을 증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활성. 자가 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억제제를 섭취합니다. 억제제. 반대예요. 반대. 네? 반대죠.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누르면서 신체 건강을 유지한다면, 얘네는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상충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이토카인 다 이렇게 증가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제품, 밸런스 위드 이뮤니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설명드릴 때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거 마지막으로 갈게요. 너무 많아. 아연이라는 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연 외에도 검증된 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균주의 기본적인 역할이 바로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들었나요? 프로바이오틱스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간단하게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 기억나시나요? 균주가 다 다르다라는 거.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과 이뮤니티 제품 균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가치를 느끼고자 제품을 교체했을 때, 스위치했을 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균주가 들어가 있을까?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는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그 영맘 카페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루테리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그 균주, 그 프로바이오틱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루테리는 모유 유래 유산균입니다. 모유 유래 유산균.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장에서 활동하는 비피도박테리움 락틱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스트레토코커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요즘엔 그렇게 개념이 없는데요. 예전에 관련된 서적을 보게 되면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경우는 대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토코커스 같은 경우는 소장과 대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장의 환경을 유익균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 스트레토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LM1012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생물이라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얼마나 확장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연구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디젤 입자를 쥐 실험이에요. 디젤 입자를 쥐에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호흡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를 조사한 결과예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미생물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구나라는 것을 이런 연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8종의 혼합물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 자료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제품 안에는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유산균 배양 건조물. 비긴이라는 제품에 살균체가 들어가 있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LM1004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부원료인데 인체유용 실험 진행했어요. 드문 케이스입니다. 부원료는 인체유용 실험 안 하거든요. 왜? 기능성도 표시하지 못하는데. 근데 이건 부원료인데 인체유용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얘기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눔 이 제품, 이 원료로 개별 인정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기능이 어떤 기능이야? NK 세포, 앞서 얘기 드린 그 NK 세포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면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역과 장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제품마다 이 표가 다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주명이 다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단지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라 함께 들어가 있는 주원료가 다르다라는 거, 심지어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 아이도 다 다르다라는 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지금 365 기준으로 했을 땐 치커리, 이눌린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근데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 있고 유산균 배양 건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다른 원료, 다른 균주로 들어가 있어서 그 가치와 색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 웰리스 랩 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되게 슬라이드가 많이 남은 걸 보시고 네, 어이없어 하시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도 길게 한다라고 설문지에 또 남겨주셨더라고요.